안녕하세요. 빅보이 전기학원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금 다들 2회차 필기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뱅크에 있는 문제들을 나름 랜덤으로 뽑아서 이번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한번 추출해 봤는데요.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자고요. 자, 1번 보시면은요. 과도 현상과 시정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자, 과도 현상이란 말 그대로 변화 무쌍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상 상태, 다시 말해서 일정해지는 평행 상태로 가기 위한 변화 무쌍한 구간이다. 그래서 변화 구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렇다면 시정수란 무엇이냐? 시정수는 이 변화 구간을 지나서서 정상 상태가 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3.2% 정상 상태의 63.2%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쓸모없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라는 거는 과도 현상이 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형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다시 말해서 시정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시정수가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무슨 시간이? 과도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평균 길이가 40cm고요. 환상 철심이고 200회, 여기에 제 밑줄 그을게요. 권수죠. 코일을 감고죠. 소가 아니고 보타예요. 자, 여기에 5A의 전류, 여기도 우리 I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렸을 때 철심 내부 자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철심 내부 자장의 세기 중에서도 환상철심일 때 공식 바로 적으실 수 있어야 되죠. 2파이 R분의 NI, 이게 되는 거죠. 우리 환상철심이 도넛 모양의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은 이런 녀석이 지금 환상철심인데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이렇게 철심 내부를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R이라는 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철심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N은 권수, I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평균 길이가 40cm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길이니까 여기에 0.4m 넣으면 되겠지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여기서는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평균 길이 40cm짜리 철심이래요. 그러면 요 도넛 모양의 철심의 길이가 40cm라는 소리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이 곧 2파이 R 요 둘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입시켜 보면은요, 우리가 40cm는 0.4m다. 그리고 권수 200회, 전류는 5A.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2500 암페어 턴스 퍼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의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그려서 볼까요? 철심에 이쪽에 코일을 감고요. 근접한 곳에 코일 한번 더 감았어요. 근데 여기에 전류를 흘려줬는데 전압을 걸어서요. 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이 옆에 근접한 코일을 쇄교하게 되면 이 코일에 뭐가 발생해요?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럴 때 이 발생한 이 기전력은 지금 여기 이 코일을 우리가 1차측 코일이라고 하고 이 코일을 2차측 코일이라고 하면 1차측 코일에 의한 전류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서 기전력이 2차 측의 기전력이 유기가 됐는데 이때 전류의 변화량만큼 기전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 비례 상수. 인덕턴스죠. 근데 이 인덕턴스는 내 코일이 아니고 상대방 값 때문에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인덕턴스의 이름을 상호 인덕턴스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와 각각의 이 자체 인덕턴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봤더니요. 상호 인덕턴스는 1차 측 자체 인덕턴스와 2차 측 자체 인덕턴스를 곱해서 제곱근을 씌워줬어.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네 거랑 내 거랑 곱해서 반띵해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곱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철심에서 누설되는 자속량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결국엔 자속의 변화량만큼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잘 결합했느냐, 결합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결합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상호 인덕턴스 M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곱하고 반띵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4번은 2옴, 4옴, 6옴의 저항을 병렬 접속시켰대요. 그때 10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2옴에 흐르는 이 부분 전류가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2옴, 여기 4옴, 그리고 6옴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10A다 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건 2옴으로 들어가는 I1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I1을 구하려면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 그쵸? 전압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병렬에서는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모두 전체 걸리는 전압과 같은 거죠. 근데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먼저 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압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압은 I, R. 여기서 전체 전압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다 똑같은 전압이 이제 걸릴 거니까. 그래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저항을 곱해서 전압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전체 합성 저항은 병렬이죠. 역수의 합에 대한 역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11분의 12옴이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할게요. 곱하기 11분의 12옴. 그리고 우리 전체 전류 몇 암페어? 10A. 그러므로 전압이 11분의 120V가 나오는 거죠. 숫자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번에 어디다 대입시켜?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1은 R1이 2옴에 흐르는 전류인 거죠. 전체 전압 11분의 120.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 길이의 곱은 분모로, 바깥쪽 길이의 곱은 분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2분의 120이고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약 5.45로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문제 보시면 공기 중에서 두 개의 점전화가 서로 2m 거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발생을 하겠죠.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부터 좀 볼게요.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8이죠. 마이너스가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건 서로 전하가 같죠? 밀어내는 반발력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반발력의 크기는 우리가 몇 뉴턴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자, 두 전하 사이에 발생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가요? 4 파이 유전율분의 1. 이게 매질값이죠.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값에다가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그런 공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요, 매질을 무슨 값으로 줬어요? 공기 중이라는 말을 줬어.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일 때 이 매질 값을 쿨롱 상수 K로 쓸 수 있고, 이 K가 얼마? 그렇죠.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리고 거리 2m의 제곱, 각각의 전하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5.4N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요,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실게요. 6번 문제 보시면 1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100W인 저항에, 저 여기다가 기호로 R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저항에 이번엔 15A의 전류로 증가시켜서 흘려줬네요. 그러면 1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그때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기호로 한번 해볼게요. 이 10A를 제가 I, 이때 10A 흘러줬을 때 나왔던 이 저항의 전력값을 P, 그리고 저항은 R, 다시 한번 전류 바꿔서 넣어줬죠. 그래서 이 전류는 I 다시, 그리고 그랬을 때 바뀐 전력값 물어봤으니까 P-로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P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VI이면서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 와트다라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이 전류, 저항, 그리고 전력값을 주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는 I-의 제곱 곱하기 R이란 말이죠. 그쵸? 자, 근데 I-는 알아. R을 모르죠. R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I와 P를 이용해서 똑같이 P는 I의 제곱 곱하기 R을 통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P값이 얼마? 100W. 그때 전류는 10의 제곱, 그리고 R이죠. 이거 계산하면 R값 얼마 나와요? 그렇죠. 1옴 나오죠. 그래서 이 1옴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대입해 볼게요. 1. 자, 그때 I-는 몇 암페어? 15A. 그러면 P- 바로 나오죠. P-는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225W가 나온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실게요. 7번은 그림이 주어졌어요. 이 그림이, 지금 얘는 콘덴서죠. 콘덴서의 직병렬 회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합성 용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빨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거슬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 자, 합성 용량인데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크로페럿 플러스 4 마이크로페럿 하면 6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줄였어. 어떤 식으로? 요렇게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3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여기는 6 마이크로페럿이에요. 이 둘의 합성 용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기본 지식. 콘덴서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 마이크로페럿 플러스 6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6 마이크로페럿 하면 9분의 18 얼마? 2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성 용량은 2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 공기 중에 5c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여기 밑줄이죠. 두 개의 평행도선, 나란한 두 도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대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두 개의 도체 사이의 거리가 5cm고요. 여기에는 동일한 방향의 전류 10A, 10A가 흐르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 둘 사이에도 어떤 힘이 발생하죠. 그게 무슨 힘? 그렇죠. 흡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반발력이 발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얼만큼의 크기의 흡인력이 발생을 하느냐? 자, 두 도체 사이에 발생하는 힘 F는요, 그 두 도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면서 도체 몇 개? 그렇죠. 두 개. 각각의 도체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맥락 없이 10-7승 여기까지요. 이거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거리는 5c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05m. 그리고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7승이다. 이게 되겠죠.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계산기에 넣으면은요, 얼마가 나오냐? 4 곱하기 10-4승. 단위는요, 뉴턴이죠? per 미터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1m당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9번 보실게요. 9번은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아까 잠깐 나왔죠? 이 자기 인덕턴스는 다음 어떤 매개 상수에 따라 변화하는가 했어요. 자, 자기 보시면은 인덕턴스라는 건요, 결국에 기전력 비례 상수거든요. 그러면 이 기전력은요, 결국에 자속의 변화량 때문에 발생해요. 그쵸? 또한 전류의 시간당 전류의 변화량에도 비례를 해줘. 왜? 전류의 변화량만큼 자속의 변화량이 나올 거니까 그만큼 기전력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전류의 변화량하고 똑같지 않다. 인덕턴스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덕턴스는요, 지금 여기에서 자속과 가장 관계된 투자율이요. 투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왠지 전류니까 유전율일 것 같죠? 아니다. 결국엔 전류의 변화량으로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니까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속에 영향을 주는 투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실게요. 정전 용량이 2 마이크로패럿. 자, 이거 제가 한번 기호로 써볼게요. C라고 쓸 수 있죠? 인가 전압이 1000V. 자, 이건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어보는 건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줄이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내가 이 공식에 대입할지 이 공식에 대입할지 항상 문제를 보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용량값 주고 전압값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자,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 자, 여기 단위의 접두어 보이시죠? 얘는 마이크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10-6승. 왜요? 마이크로 줄이 아니죠. 그냥 줄이잖아요. 그래서 접두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전압 10의 3승. 동그라미 3개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0의 3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10의 3승의 제곱.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없어지네요. 여기죠. 10의 3승의 제곱은 우리가 10의 6승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0의 -6승, 10의 6승, 10의 0승 1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1줄이 축적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실게요. 지금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요새 기능사 기출되는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물론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원리를 알고 있냐, 이론을 알고 있냐, 이 기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아요. 이게 바로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V는 코일을 지나는 무엇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무엇에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죠. 코일에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자기력 선이 코일을 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은 코일 내부의 힘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 방향에 힘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게 기전력. 그러므로 기전력 E는 자속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커지게 되고요. 코일의 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기력 선에 저항하는 힘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권수에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다. 정답은 그러니까 자속과 권수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보실게요. 12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제 말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보시면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보죠. 이거는 패러데이의 석출량 법칙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거죠, 공식. 그래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이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하면서 그 물질을 통과한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단위는 그램입니다. 이거 다시 쓰면 K, I, T라고도 쓸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하고 그 물질을 지나간 전류에 비례하더라. 얼마간 지나간 전류, 그러니까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지나간 전류에 비례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저항이 125민 R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몇 개? 4개를. 4개를 연결해서 나오는 가장 낮은 저항의 값,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 우리는 병렬 접속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병렬 접속의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처럼 이 4개가 모두 동일한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합성 저항은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 무엇을? 이 저항값을. 이렇게요. 그러므로 지금 저거 개수 4개죠. 그리고 한 개당 120옴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빠르게 전체 합성 저항이 30옴이 나오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을 때는 30옴이다. 그럼 반대로 한번 또 가볼까요? 만약에 가장 큰 저항값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때는 직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직렬 접속일 때는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 저항값을 개수랑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20 곱하기 4 480옴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14번도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막 감아 놓은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고요. 이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의 세기. 아까 했죠? 내부 자장의 세기는 2πr분의 ni 암페어 턴스 퍼 미터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자장의 세기는 권수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비례하죠. 2번. 자장의 세기는 권수, 전류, 반지름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틀렸죠. 3번. 자장의 세기는 평균 반지름에 비례한다. 평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죠? 4번. 자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자, 전류에 비례하죠. 전류가 클수록 자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15번 문제 보실게요. 기전력 1.5V. 자, 이것도 기호로 써볼게요. 내부 저항 0.25 스몰 r이죠. 전지 5개, 개수네요. N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게 중요해요. 병렬 아니죠? 직렬로 연결했고요. 이를 단락하였을 때
그때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기전력, 전지 접속했을 때 기전력은요. V는 I, R인데 기전력, 전지의 내부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밖에 달리는 외부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전지를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2A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접속이라고요? 그렇죠. 직렬 접속이라고요. 그럼 직렬 접속의 특징을 식에다가 써야 돼요. 자, 직렬로 접속했을 때 이 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개수만큼 증가한다. 자, 내부 저항은요? 개수만큼 증가한다. 이거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식이 요렇게 바뀌겠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하면 개수 5개죠? 내부 저항 얼마? 0.2요. 플러스, 자, 외부 저항이 얼마라는 말 안 줬어요. 대신 무슨 말 줬어? 단락했대. 자, 단락의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지를 달아 놓고요. 여기에 저항을 달았는데 단락시켰다. 이렇게 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외부 저항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정리할게요. 단락시켰을 때의 의미는 바로 외부 저항이 0이다 라고요. 그리고 기전력은 5배 되는 거죠. 1.5V가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7.5V 나오죠? 7.5A.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아까 합성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랑 결은 비슷하나 구하는 방식이 반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싫은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 하면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분의 곱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얼마? 10분의 24, 2.4옴 바로 나오죠. 자, 여기 병렬도 보기 싫잖아요. 빨리 정리해야죠. 합분의 곱이다. 20분의 100이죠? 얼마? 5옴이다. 그럼 결국에 저 그림을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는 2.4옴, 여기는 5.0옴이라고 써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직렬일 때 합성저항은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한다. 7.4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거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웨버의 점 자극에서 여기에 점 자극 M 웨버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R미터 떨어진 이 점에서 자장의 세기 H로 표현을 해볼까요? H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이거죠. 자, 이 점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매질값 고려해 주셔야 돼요. 4파이 투자율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자, 이 투자율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예쁘게 다시 써보면 매질값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 이 떨어진 거리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그 자극의 세기에 비례해서 자장의 세기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스 퍼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우리는 4번이라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무슨 전력을, 무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교류에는 전력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피상 전력이냐, 유효 전력이냐, 무효 전력이냐, 그쵸? 자,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 돼요. 그래서 단위도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자, 유효 전력은요.
이 피상 전력에다가 역류를 곱해주시면 돼요. 역류를 우리는 이걸 유효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효 전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무효 전력 값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바로 무효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뭐다? 유효율이다. 사인 세타가 뭐다? 무효율이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0회 감은 코일과 권수죠? 이렇게 써볼게요. 쇄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 0.1웨버에서 0.2웨버로 변화를 했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0.5초 동안 0.1웨버 변화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량이 얼마다? 5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때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냐? 자, 다시 한번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죠.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그 다음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위는 볼트다. 대입하겠습니다. 50회 감았고요. 방금 우리 자속의 변화량 계산했죠? 5분의 1 얼마? 그렇죠. 10V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 되는 겁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20번이죠. 비정연파의 일그러짐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 외형률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자,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현파를 먼저 보자고요. 사인파라고도 하고 정현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일그러짐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고조파가 유기가 되면은요, 이게 찌그러짐이 생겨요. 그래서 일그러짐의 정도, 우리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고조파가 얼마나 유기가 됐나 하는 고조파 유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률이란 기준이 뭐예요? 하나도 찌그러짐이 없었을 때 예쁜 정연파의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기본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기본파야. 그래서 이 기본파의 시료값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고조파가 껴있냐. 그래서 고조파의 시료값의 비율을 본 게 이게 뭐다? 이게 외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 이론은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문제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곧 기기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